칠순을 넘긴 노인이 텅 빈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상 위엔 수저 2벌뿐 자식도 손주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남자 임덕수. 그는 오늘도 지방 앞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인수가,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놈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놨다. 노인의 손엔 낡은 입양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30년도 더 된 종이, 잉크는 바랬지만 그날의 배신감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를 타고 나간 사이 경상도 어느 항구 마을. 임덕수는 젊어서부터 어선을 몰던 뱃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은 무뚝뚝해도 마을에서 인정받는 선장이었고 아내 최인숙과 금술도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두 사람 사이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인숙은 남편 몰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눈치, 명절마다 쏟아지는 곁눈질. 그런 그녀의 눈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동생의 막내 아들 지만이었습니다. 동서는 형편이 어려웠고 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 집 저 집 얹혀 살다시피 자랐습니다. 인숙은 그런 지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 아이라도 우리 호적에 올려서 번듯하게 키우면 안 될까? 남편에게 몇 번이고 조심스레 운을 띄웠지만 덕수의 대답은 늘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지만이 그놈 성정이 곱지가 않아. 어른들 말도 안 듣고 벌써 동네에서 문제 일으킨 게 몇 번인데 그런 애를 어떻게 내 호적에 올려. 덕수가 아이를 반대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만은 10살 때부터 동네 형들과 어울려 다니며 크고 작은 사고를 쳤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뒷골목 양아치 소리를 듣던 아이였지요. 덕수는 그런 지만을 자식으로 들이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숙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삐뚤어진 건 환경 탓이지 본성 탓이 아니라고, 자신이 품으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덕수는 원양어선을 타고 몇 달간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숙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 인숙은 시동생 부부를 찾아가 조용히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지만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의 도장까지 몰래 찍어가며 인숙은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화는 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줄 거야. 이 아이도 우리 핏줄인데. 몇 달 뒤, 덕수는 만선의 기쁨을 안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낯선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아래 새겨진 낯선 이름을 본 순간 덕수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인숙이 네가 이걸 어떻게? 내 도장을 네가 왜 찍었어?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저 아이도 우리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키워보고 싶었어요. 내가 몇 번이나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배 타고 나간 사이에 몰래 이런 짓을 해? 덕수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뜻을 저버렸다는 사실보다 더 아팠던 건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호적은 이미 정리됐고 지만은 법적으로 임덕수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덕수는 지만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인숙은 그런 남편을 원망하며 지만을 더욱 감쌌습니다. 집안엔 웃음이 사라지고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 이제 당신이 책임져. 나는 저 아이를 자식으로 안 볼 거야.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지만은 임덕수 부부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자랐지만 정작 집안에서 그를 진심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이는 인숙뿐이었습니다. 지만은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덕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은 뒤로 태도가 더 뻣뻣해졌습니다. 뒷골목에서 어울리던 버릇은 여전했고 이제는 그 위에 이 집안 장남이라는 완장까지 찼습니다. 명절이 되면 지만은 사촌들 앞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이 집 장남이야. 큰아버지, 아니 아버지 재산은 결국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사촌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저 사촌 형제였을 지만이 어느 날 갑자기 장남이 되어 집안 대소사에 감.
놔라 배나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 순서, 벌초 비용, 심지어 부모님 병원비 문제까지 지만은 사사건건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만아, 너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집안 어른 행세를 했냐? 네가 큰아버지 아들이 된 거지. 우리 위에 선 게 아니잖아. 호적상 장남이 나야. 니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갈등은 사촌들 사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만의 생부모, 그러니까 덕수의 동생 부부 역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형님 댁에 보내 잘 키워준다니 고마워했지만 지만이 자라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만의 친아버지, 그러니까 삼촌은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내 핏줄인데 형님 재산이면 나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숙모 역시 명절마다 찾아와 은근히 지만을 부추기며 살림살이를 캐물었습니다. 형님, 지만이가 형님 아들 된 지도 오래됐는데 이참에 재산 정리도 좀 미리 해두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지. 네가 지금 그 말을 나한테? 지만이 네 아들이었을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재산 얘기가 나오냐? 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반대했던 입적, 그로 인해 갈라진 부부 사이, 이제는 친형제, 조카들까지 모두 지만을 둘러싸고 이해 타산을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조용했던 집안은 어느새 재산과 서열을 둘러싼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만의 행동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뒷골목 시절 어울리던 사람들을 집안 대소사에 불러들이기도 하고 술을 마시면 사촌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급기야 어느 제사날 지만이 사촌 동생과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산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고 온 집안 어른들이 나서 겨우 뜯어말렸습니다. 큰아버지, 이게 뭡니까? 저런 애를 왜 우리 집 장남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다. 덕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자신 몰래 벌인 일이 이렇게까지 집안을 흔들어 놓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숙 역시 세월이 흐르며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품어 키우면 달라질 거라 믿었던 아이가 결국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때 여보 말을 들었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지만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집안의 크고 작은 결정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촌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명절에도 큰 집을 찾지 않는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최인숙은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났고 그토록 감쌌던 아들 지만은 장례식장에서조차 형식적인 얼굴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정작 상주 노릇을 한 건 덕수와 그나마 등을 돌리지 않았던 몇몇 조카들이었습니다. 삼촌 부부와의 관계도 사촌들과의 관계도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틀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화목했던 집안이 자식 하나 잘못 들인 일로 이렇게까지 조각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덕수는 텅 빈 제사상 앞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조카들도 곁에 없는 이 자리에서 그는 그저 오래된 입적 서류를 손에 쥐고 있을 뿐입니다. 민수가 네가 그렇게 원하던 인연이 결국 우리 집안을 다 흩어놓았구나. 반대할 때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좋은 뜻으로 맺은 인연이 반드시 좋은 끝을 맺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선의가 한 가정의 반대를 넘어설 만큼의 확신이 있어야 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인연은 맺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요? 오늘도 임덕수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빈 제사상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